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잠시 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극심한 정치적 대립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오늘도 지역의 시각으로 대한민국 현 정치 상황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우문, 홍순헌 두 분 패널들과 함께 하는데요. BBS 라디오,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 만나 뵙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크랩헛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의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소멸 그리고 노인과 바다 이런 표현들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 세대들을 위축시키고 자존감을 낮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4899, 샵 489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이용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발생합니다. 불교방송 앱으로도 지역 설정 부산으로 하시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달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요. 이번 달은 4월 말에 추첨을 통해서 5만 원 상당의 크랩헛에서 제공하는 식사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들에게도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멸, 노인과 바다. 자, 이런 표현들을 했을 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 위축되고 자존심도 상한다.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패널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사는 곳은 사라질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여긴 기회가 없다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역이 노인의 공간으로만 인식되면 청년들은 존재감은 약화되겠죠. 네. 그래서 청년들의 정책을 고민하고 새로운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는 가치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가와 정치인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 젊은 세대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표현 자체가 조금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네. 우리 홍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의 청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을 많이 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즘은 노인과 바다 말고 또 하나의 더 유행어가 나와 있죠. 네. 노인과 아파트. 이렇게 부산은 이 농담 섞인 네. 이런 표어들이 떠돌아다니고 또 표현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들 아닙니까? 네. 실제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아무런 삶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다. 네.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리고 주변 환경 좋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부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문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성인 또 우리가 사회 지도층으로서 청년들을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안타깝다라는 말씀, 참 미안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라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네. 지금 이런 현실이지만 그런 표현 자체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제는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지만 네. 그래도 사회적 울림을 위해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더 강한 표현도 때로는 필요하다. 특히 저를 포함한 네. 정치권이라든지 위정자들 또 행정을 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은 상당 부분 우리가 각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 현 상황을 직시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강한 표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잠시 뒤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야 모두 긴장 속에 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결과 예상과 함께 탄핵 선고 이후에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 상황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 패널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네, 권 박사 권오문 먼저 박사님. 네. 말씀하시죠. 네. 오늘 많이 긴장됩니다. 그래서 오늘 4월 4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 중요한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사회적 통합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에 따라서 누가 승복할 것이냐, 불복할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승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7 체제에 대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발표했는데요.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따른 혼란과 조기 대선에 따른 혼란으로 전국이 어쩔 수 없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홍 박사님. 네. 승복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 특히 쌍권이라고 하는 두 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실제 가해자가 누구냐 그리고 피해자는 누구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간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는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입니다. 5,300만 명 중에 한 사람 그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내란 계엄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사태가 없는 것이죠. 승복의 의미도 없는 것이고 이런 단어조차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한 사람의 가해자가 있다면 5,300만 명 모두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딱 한 분 빼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전체도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당일날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고 하는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계엄을 발령하면서 체포조를 보냈고 국회 등 이런 상황에서 결국 승복의 의미는 윤석열 한 분만 승복한다라고 하면 만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와서 쌍권이라고 하는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대들에게 피해자들에게 또 상호 피해자끼리 승복하자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가해자로서 진정 어린 승복을 표명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12.3 비상계엄 때 한동훈 대표나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에 대한 부분은 홍장원의 메모가 번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가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과관계라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겠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기각과 인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기각이 되었을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다른 참모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저는 가만히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왜 민주당 대표하고 참모들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는지도 조금 문제인데 어느 기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한 성복 여부를 묻는 질문을 했는데 성복은 윤석열이가 하는 것이라고 대답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절대 성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고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기각이 됐을 때 직무부에 복귀한다면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 대정부 투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면 전국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지지층 간의 대립이 격화되며 국정마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리고 벌써 민주노총은 기각이 되면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보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기각과 인용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어떻게 스탠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원하는 거지 상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승복을 할 수 있겠다는 시그널을 드린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쌍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또 소속되어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편으로 극우 유튜브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극우를 매우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안타깝다. 왜냐? 민주당은 법을 지키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정당은 결국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여러분들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법을 어기지 않는 기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여기에 성복한다 안 한다의 표현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법을 지키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복 안 한다라고 표현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복하라 말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법을 잘 어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성복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 엄중한 사법권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극우 유튜브를 포함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 어린 그런 위험성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단속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국민에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면 좋겠다. 확실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민주당은 이 프레임을 참 잘 잡는 것 같습니다. 자, 극우 유튜버라고 말씀 자꾸 하시고 당의 지도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번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민주당 초선 의원 그리고 우리 거구 유튜버라고 하셨지만 김어준 씨에 대한 72명의 내라면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이라든지 내각을 총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라는 의도로 국헌문란이고 국가 시스템을 정지하려는 행동을 우리 초선 의원들이 했을 때 김어준 씨에 대한 방송에 출연한 후에 이렇게 강한 발언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김필성 변호사도 이 줄 탄핵에 대한 부분은 헌법기관에 대해서 위력으로 무력을 하려고 한 것은 내란죄의 구성 요소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니라고 했지만 벌써 여기서 초선 의원들이 극좌인 김어준 이 유튜브 한 명의 말을 듣고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발언해가지고 내란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끔 만든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극우 유튜버와 극좌인 그 김어준 씨와의 비교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또 안타깝습니까? 국가 내란죄는 이미 12.3 내란 계엄에 의해서 전 국민이 어떻게 하면 내란죄가 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이 되려고 하면 전시 상태나 그렇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킨
이 나라의 존폐에 위협을 가할 만큼의 폭동이 있었느냐. 이것이 판단 여부입니다. 그런데 71명의 초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줄 탄핵을 한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다 손 치더라도 폭동을 일으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지도부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이 극우 보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일맥상통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게 나는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전체가 마비가 되고 경제 문제가 엄청난 손실을 빚고 있고 주식은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외환 시장의 문제 또 국제 안보 등등 이 나라 전체가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걸 지금 상대에 대해서 내란죄를 올가미를 매려고 하는 그 장면이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빨리 이 내란 계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이 국가 문제인 외교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시장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청년들의 문제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게 바쁘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김필승 변호사가 내란죄라는 걸 언급한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아직까지 내란죄는 결정된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직은 내란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말씀했던 내란 수괴범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조금 부적절하다 보고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이 내란죄를 뺐습니다. 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올 건데 내란죄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란 말씀을 언급하는 거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살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뭐 8대 0이다. 4대 4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저는 보수 쪽 입장에서 거구다. 극보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모시는 분이고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고 그거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저는 어쨌거나 이번 결정이 11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있지만 좀 국민들께서 어떻게 인용되든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좀 대한민국 전체가 사회가 불안정하지 않고 좀 안정되게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걸 우리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국가가 안정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판결이 있을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을 조속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 답답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내란죄에 대해서 자꾸 헌법재판소에서 왜 뺐느냐 그것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들을 하시는데 내란죄는 이미 어디서 합니까? 형사재판에서 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를 시작을 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은 헌법 심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헌법상의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죄를 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법원이 결정할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는데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게 바로 헌법을 어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만 오늘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어거지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후에 이 국가의 안정 그리고 국민들의 좀 편안한 삶 이것을 위해서 좀 더 토론하고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 12.3 비상계엄 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내란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의힘의 몇몇 국회의원들도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고요. 그래서 탄핵소추안의 내란죄라는 것 때문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란죄로 발의되어서 일반 소수의 국민의힘이 있는 국회의원들도 찬성을 하고 갔는데 갑자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라는 걸 배제를 시켰어요. 빼버렸으면 다시 돌아와서 국회에서 이걸 확인을 의결을 다시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었던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내란죄라는 부분은 이 큰 문제가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게 될지는 참 이건 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좀 기각이라는 가능성, 각하라는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여기서 잠깐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홍순원 박사님부터 제가 발언권 드리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라디오 생방송을 마쳐야 되는 시점이라서요. 계속해서 저희들 토론은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이어가니까요. 두 분의 의견들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접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각들, 이런 시각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정리가 될 텐데 어쨌든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든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이후에 상황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들 라디오 방송은 다음 주 탄핵 선고 이후에 정치 상황들을 말씀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들 앞선 토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홍순원 박사님 발언을 제가 막았어요.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내란 행위와 내란 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내란 행위에 대해서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 공소장에 의해서 법원에서 심리 과정을 거쳐서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에서 주장하고 또 권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차상의 하자 부분은 1시간 오늘 11시에 네. 발표될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보시면 아마 재판관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재판 그동안의 심리 과정에서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공소장에 들어있는 조사 내용들 이런 것들을 증거물로서 인용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재판관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갑론을박의 부분은 의미가 없고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는 네, 맞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8대0 오늘 혹시 두 인용이 분 요걸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말씀하시죠. 아까 네. 말씀대로 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내란행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제외됐기 때문에 내란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판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12.3
계엄령이 정당성이 있느냐, 당위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거기서 아까 말씀 내란 행위냐, 내란 재란기 그 밑에 카테고리 하나에 포함된 건데 거기서 80% 이상이 내란 재란기 포함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가 제외되면 10%나 20% 가지고 과연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당성 요건을 갖췄느냐 아니면 포괄력이 어떻느냐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저는 맨 마지막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맨 마지막이 뭐냐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는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실 여론조사가 계속 8대2였습니다. 80%가 탄핵을 시켜야 된다. 그때는 상황이 환경이 여론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내렸겠지만 지금은 사실 6대4 정도의 여론조사가 있다면 그래도 40%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거구라고 해도. 근데 이재명 대표도 여론조사라면 30%대입니다. 같은 지도자로서 야당의 제1야당의 지도자의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보면 사실 이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냐 인용이야 판단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국민의힘으로서 저는 당연히 기각을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탄핵 심판이 이제 오전 11시 뭐 언제쯤 정확하게 시간이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문을 읽을지 혹시 기각 인용에 따라서 두 분의 그 이후의 플랜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홍 박사님. 뭐 개인적인 플랜은 사실은 뭐 별로 없죠. 저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또 지구당 그 위원장으로서 네.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앙당의 지침이나 또 우리 당원들과의 의논 결과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그렇게 대비를 하겠죠. 네, 현실적으로 뭐 이제는 중요한 것은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박사님은 예, 저는 당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 기각이 됐을 때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변론을 했던 임기 단축과 87 체제 헌법 개헌이 필요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에 따라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스탠스가 정해질 것 같고 네. 뭐 계속 방송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역할을 분담해서 역할을 맡을 부분이 있으면 역할을 맡아서 또 움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등 언론들에서 공개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탄핵이 인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쪽에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심지어 중도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런 국민들 대다수도 이제는 70% 이상 정도 범위로 반드시 이것은 인용이 돼야 된다 쪽으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여론의 범위가 비슷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평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좀 직시하면 좋겠다. 당장 2-3시간 이후에 나올 결과를 놓고 볼 때 아직도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심지어 여러분들 쪽에서 늘 보호막이가 되던 조갑재 전 기자라든지 대기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보수 농객들이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 이 사태를 두고 인용이 안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진보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수 농객들이 굉장히 많은 주장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계시는 최재형 전 감사원 원장께서도 심각하게 법리 검토에 대해서 어디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반드시 탄핵될 수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존경한다라고 하는 1호 당원이지만 잘잘못에 대해서 그것도 주권자인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던 이러한 분을 아직도 옹호한다라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뭐 조기 대선이 있겠죠. 그 조기 대선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국가 원수인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헌재 판결로서 명확하게 이번에는 명시를 하고 그 명시를 통해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는 사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반헌법적 행위를 하면 무소불위의 대통령조차도 이제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반면교사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걸 명심하시면 좋겠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면 싶습니다. 금방 여론조사 볼 때 저도 체킹을 하면서 과연 이 여론조사를 계속 믿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갈등을 합니다. 초반에 여론조사가 제대로 나왔을 때는 정상적인 거로 봤는데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이 상당히 위축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때 여론조사 기관이 좀 네. 불공정스럽게 이상하게 네. 간다는 흐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인데 지금 계속 저도 갤럽이라든지 리서치라든지 확인해 보면 51% 정도가 계속 탄핵해야 된다는 게 계속 꾸준히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4% 정도가 탄핵이 기각됐으면 좋겠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30%대 40% 초반대까지 유지되고 있는 부분 같고요. 그다음 조갑재나 김진에 대한 보수 논객은 그러면 그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이 보수 논객들이 자기들은 한 명 한 명 개인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별 좋지 않은 감정이라든지 자기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보수의 모든 대표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발언을 번복하는 형태로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도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란이라는 말씀대로 지금 12.3 계엄이 어찌 되느냐. 자,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반헌법적인 대통령이 국민을 죽이든지 국회든지 이렇게 국민들의 반하는 행동을 해서 내란죄라는 게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의해서 단죄를 해달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반대로 말씀하겠습니다. 이 입법기관의 폭주 지금 30번째 탄핵을 했던 이 입법기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 해서 반박을 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은 과연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생긴 역사상 탄핵이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세 번째 탄핵을 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3명을 탄핵을 했습니다. 그 탄핵했던 기간이 다 입법기관이죠. 즉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됐는데 이 30번의 탄핵을 했던 이 입법기관은 이 독재적인 입법기관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서 단죄를 하는데 이 30번이나 탄핵을 시키는 그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하는 게
불법적인 게 아니고 탄핵 소추는 당연하다는 그 헌법재판소의 이야기만 듣고 이 혼란스럽게 하는 이 입법기관 30번 정도의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로 탄핵을 하는 보복적인 탄핵을 하는 이 입법기관은 누가 단죄할 것입니까? 자, 입법, 사법, 행정권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건 잘 아시죠.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대로 입법권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단죄는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뭘 통해서 합니까?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투표를 통해서 단죄를 합니다. 잘한 정부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많이 줄 것이고 잘 못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22대 국회도 마찬가지 여소야대가 된 것은 국민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가 선택한 것이지 대통령이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끼리 나눠 먹기 식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단죄는 국민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은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죠. 국회가 아니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헌법상의 기관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가 탄핵 관련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문이나 다른 탄핵 과정 한덕수 총리 등 그 앞에 결정문에서도 보면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 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는 자기들 할 일을 했던 것이에요. 단지 그게 숫자가 많느냐 적느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판단할 일이죠. 국회가 잘못했다면 다음 선거 때 말씀하신 대로 단죄를 받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단순한 논리로 주장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줄 수 있는 건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국민이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이 됐을 것이고 지지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지하지 않는 분은 국민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이 지지하는 찬성을 했던 분들 때문에 이게 표를 한 표라도 더 이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에 가다 보니까 그 당선된 지지하는 국민들이 아닌 다른 분들은 그걸 뭐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게 참 제가 이게 아까 1번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민들에 의해서 뽑혀서 권력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를 갔지만 제가 말씀대로 이 탄핵은 우리 상권분립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법부가 할 일이 있는데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게 또 입법부예요. 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탄핵을 할 수 있는 것도 입법부입니다. 즉 입법부가 먼저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야권을 밀어줬던 국민들도 있지만 거기서 야권을 밀지 않고 여권을 밀었던 국민들도 있다고 보시면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분이 어떤 형태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행정부가 마비되고 어찌 보면 사법부까지 마비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즉 상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저는 입법부가 너무 비대하다. 너무 권한이 크고 너무 권력이 크다. 이 입법부가 제왕정 대통령과의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제왕정 그 대통령을 견제하는 여당을
초토화시키는 정도까지 가면 과연 이거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어찌 간다는 것도 사실은 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누가 말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어떤 누구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썼던 책처럼 참 이 민주주의가 어느 분처럼 정의란 무엇인가처럼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부분,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좀 이번에 조금 정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87 헌법체제 87년도에 만들어진 이 잘못된 헌법체제를 좀 개헌을 통해서 바꿔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것저것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좀 솔직하게 잘 안 되고 제가 너무 합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 같거든요. 자, 왜 정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정치는 결국 싸울 때는 싸우고 서로 협치할 때는 협치하고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나쁜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 정치가 왜 사라졌습니까? 그게 바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정치라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야말로 정치를 해야 될 분이 정치를 하지 않고 독재를 한 것입니다. 야당의 지도자를 범죄자로 내몰았고 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거부를 했고 정치는 대화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풀릴 일이 없는 것이죠. 근본적인 우리의 현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야권의 절대 다수의 의석을 표를 통해서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일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죠. 국민의 뜻을 주인인 국민의 뜻이 바로 대통령 당신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국회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정신 차려봐라. 그런 의미로 투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당이 힘이 없다면 야당의 힘을 빌려야죠. 그 힘을 빌리는 게 가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나라들에도 보면 연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록 여당에서 힘이 부족할 때는 야당이지만 힘을 빌려서 협치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절이 되는 이 대한민국이 지속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입법권에 대해서 권한이 너무 크다. 이 논리만 계속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실 한번 직시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에 협치가 있었다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 대표와 대화를 하고 그런 소통 과정이 있었다면 12.3 내란 경험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전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내란 경험에 대해서 끝장을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서 나아가 보자라는 게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고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대로 지금 민주당의 그 야대가 되어서 그 소통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난 후 반목, 외국 나가도 반목,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무슨 약점만 되는 거를 2년 반 정도를 공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협치라는 거는 개인적인 사정과 국가적인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국가적으로 연정해야 될 부분이 있었으면 언제든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대표가 있었을 것이고 둘이가 조율해서 안 되면 대통령에게 가는 거지 제1야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끌어왔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 뭐 이 국민의 목소리 들으다? 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1당이 있고 2당이 있으면 여당과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있는데 왜 당대표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꼭 대통령에게만 갑니까? 그러면 이 야당 대표는 호소합의밖에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과 자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계를 자꾸 소통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언론을 보면 2년 반 정도를 보면 외국은 외국 많이 나간다 날리고 그다음에 정책을 실패하면 실체한다고 날리고 제가 그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도 말씀드렸지 이 계속 악마화시켜서 그때 초반부터 탄핵시킨다. 너 임글 때문에 잘못되면 탄핵시킨다. 얘는 협박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정이 안 돼서 대통령과 소통이 안 돼서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경제가 힘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전에 전세권에 대한 부분을 무기한으로 전세를 주자. 입법 발의를 하려다가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나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냐? 2년, 10년 동안 전세권을 보전해 주자라는 발의를 했다 가지고 또 질타를 받을지 어찌할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발의가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안 발의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대통령 대행이라든지 반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다른 몇 개의 발의를 하면 이거는 우리 그 여당에서도 반대를 하는 이 법안들이 너무 많이 제출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지 소통이 덜 됐다고 볼 수가 없고. 자, 제가 잠깐 개입을 하면 홍순원 박사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어쨌든 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와 현 탄핵 정국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부산교육감 재선거 결과가 어쨌든 민주진영 후보인 김석진 후보가 이제 교육감 복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이 탄핵 정국과 이 이번 재보궐선거 좀 관련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이 있었죠. 예, 크지는 않았지만 네.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번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지지를 했던 후보가 한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후보 선거 캠프나 또 선거 운동하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극우라고 표현되는 전한길 씨 네. 이런 분들이 네.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부산 시내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절대 다수지 않습니까? 보수든 중도든 떠나서 저것은 아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계엄과 관련해서 탄핵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봤고 또 각종 언론에서 법조인들이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전한길 씨가 그동안에 취해왔던 말들이나 행동들이 이것은 보수라고 표방하는 그런 사항을 이미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네.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이번에 유권자들이 나는 많이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나는 꺼려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부산 시내 전역에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에서 갖다 내 그런 현수막을 한번 보시면 기가 찹니다. 그게 한두 장이 아니고 부산 전역에 아마 수백 장
하물며 거의 뭐 수천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많은 현수막을 갖다 걸었는데 그 현수막의 문구를 보는 순간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네. 나는 이번 선거에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 박사님 어떻습니까? 뭐 그 세이브 코리아라는 이 부분은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현수막을 붙인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그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된 것을 먼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네, 축하드려야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선의 경쟁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다음에 뭐 보수든 진보든 뭐 김석준 교육감이 부산의 교육의 색깔보다는 조금 학생들이 조용 교육하고 발전 가능한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좀 짧은 기간이지만 좀 펼쳐서 좋은 뭐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학생 인권 조례안에 그 교사들의 그 인권도 좀 생각할 수 있게끔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네. 근데 지금- 탄핵 정국을 조금 많이 보수 후보들이 활용을 했는데 네, 저는 사실 보수가 단일화가 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뼈가 아팠다라고 이제 먼저 제1 냉정하게 패배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승유 후보하고 최윤홍 후보가 단일화가 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지금 뭐 탄핵 전국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투표율,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도 조금 결집하느냐, 결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되고 갔고요. 아까 말씀대로 선거운동은 보기는 나쁠 수가 있고 거구적인 표현을 할 수 있고 거구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지만 선거라는 거는 당선을 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자기들은 결정을 했지만 결과가 나쁘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유권자들 판단하는 거고 네. 그 결과가 나쁘다 보니까 저희 쪽 당에서도 몇몇이 뭐 전환길이나 뭐 이 거구 그 나경원 대표나 이렇게 나름대로 비판을 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들의 그게 아니면 사실 좀 비판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번 선거는 결국은 민심입니다. 민심은 결국 천심이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윤석열 내란 계엄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내란 계엄과 관련해서 그 어느 누구도 반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다수는 굉장히 분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부분도 이번 아마 표심의 좌우가 됐을 것 같고 앞서 얘기했듯이 여권 단일화가 됐다 치더라도 득표 결과를 보면 다 졌습니다. 두 분을 합쳐도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석준 후보가 51.13%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심이라는 겁니다. 그 민심을 잊어버리시면 앞으로 발생될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변화의 조짐은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발 교육감을 비롯한 이런 선거 자체에서도 미치는 결과를 보시듯이 전국 선거 결과가 이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국힘의 입장에서는 사실을 좀 직시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솔직한 표현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울산에 있는 국회의원 김모 국회의원 한 분만이 진심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조만간 그분의 말이 옳다라는 걸 인지하실 거예요. 오늘 11시에 탄핵 심판이 결정이 되고 나면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이제는 누가 잘했느냐, 누가 극우로 불러들여서 이 난리를 쳤느냐, 아니면 우리 당헌 당규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당이 이 모양 이 꼴로 됐느냐 등등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 수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시간 정도 이제 방송을 해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시간을 각 1분 30초씩 드리면서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정리 말씀들을 한 1분 30초씩 듣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우문 박사님. 예, 네. 지금 아까 선거의 민심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세 곳이 되고 그다음 국민의힘이 한 곳 되고 조국혁신당이 한 곳이 됐어요. 조국혁신당 된 곳이 어디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지 발언을 하고 선거 유세했던 데요. 조국혁신당이 됐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심이 위반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은 우리 형제 당입니다. 야, 그러니까 위성정당하고 이래 되니까 사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거는 그렇게 그래도 아까 분석을 말씀드린 할 이유가 없는 민주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갔으면 이재명 대표가 지지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당선됐어요. 우리 담양 군수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같은 형제당이라서 그러면 민주당이 돼야죠. 조국혁신당이 나가면 안 되고.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겁니다. 판단할 이게 필요가 민식 없는 위반이 것입니다. 됐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감은 우리 말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보수 색채와 진보 색채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민주당 이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것처럼 홍보라든지 저 관심도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는 게 이게 민심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아까 김상욱 의원 이야기했는데 김상욱 의원은 2012년도에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송모라는 변호사 밑에서 일했던, 즉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두 분이나 지지했던 그 이름을 올린 사람이에요. 좀 마무리 좀. 예. 네. 그래 이 사람은 이 의원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죠. 이 부분이 대표성을 또 가진다고 또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이번 11시 이후에 저는 이제 각하나 기각이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인용이 되더라도 참 이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되게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제대로 좀 알겠습니다. 직시해서 좀 조용하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호 박사님. 네. 네, 뭐 저는 다른 말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은 이제 잠시 후에 결정될 내용 그 부분밖에 머리에 들어있지 않고 또 그런 사항들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또 미래의 희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네. 저희들 다음 주 탄핵 선고 결과와 함께 정치 상황들 어떻게 좀 변해가는지를 두고 두 분 패널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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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